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복잡한 영양제나 값비싼 치료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90세까지 정정하게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켜오셨더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그리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우리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소개할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엄지척,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혹시 잠을 줄여가며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성실함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은 아까운 시간이라며 5시간, 6시간으로 버텨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아시나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뇌와 심장이 가장 먼저 힘들어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죠.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사실은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잠은 우리 몸의 기본 모드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끄고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처럼 잠을 잘 때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또한 다음날의 기억력과 감정 안정까지 잠자는 동안 준비됩니다. 장순옥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그분은 30년 동안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를 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해오셨죠. 자연스럽게 잠자는 시간은 5시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기운으로 버텼지만 60대 후반부터 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기억력 저하였습니다. 단골 손님의 이름을 깜빡하거나 주문받은 내용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죠.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빨리 뛰고 가끔 답답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김밥집을 그만두시고 나서도 새벽 4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니 저녁 7시면 졸리기 시작하지만 또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며 밤 11시까지 버티셨죠. 결국 잠자는 시간은 여전히 5시간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건강 강의를 들으시면서 충분한 수면이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로 하셨죠. 더 이상 일찍 일어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고 충분히 자는 것을 건강관리의 첫 번째 원칙으로 정하셨습니다. 변화는 간단했지만 일관되게 실천하셨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했습니다. 밤 10시에는 반드시 불을 끄고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정하셨죠. 8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날이 많았고 새벽 4시에 습관적으로 깨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같은 시간에 누우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침대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3주째부터였습니다. 먼저 밤에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자연스럽게 잠이 들고 중간에 깨는 일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전날 본 텔레비전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며칠 전 약속도 깜빡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빨리 걸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찼는데 이제는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정되었고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그분은 이제 주변 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밤을 새우며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힘이라고요. 실제로 충분히 잔 다음 날 아침은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좋아서 같은 일을 해도 훨씬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깊게 자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 수명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감정을 안정시키는 적극적인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술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드시지 않는 것이 숙면에 도움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간단한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루틴이 뇌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주죠. 건강한 식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 음식이 좋다, 저 영양소가 중요하다며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기 쉽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소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밤에는 휴식하고 회복하는 데 집중하죠. 그런데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거나 단 음료를 마시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합니다. 특히 밤늦게 먹은 음식은 숙면을 방해하고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죠. 하지만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이도현님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그분은 30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셨습니다. 불규칙한 근무 시간 때문에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고 특히 퇴근 후 저녁 9시나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하루의 피로 때문에 제대로 된 저녁을 차려 먹기보다는 간단한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일이나 과자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죠. 달콤한 것을 먹으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어서 밤 11시까지도 이런저런 간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이런 습관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빨라졌지만 여전히 밤에 과일이나 빵을 드시는 습관은 남아 있었죠. 특히 달콤한 음료나 과일 주스를 즐겨 드셨는데 이런 것들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속 쓰림이었습니다. 특별히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들었죠. 또한 새벽 3시나 4시쯤 잠에서 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였습니다. 당뇨는 아니었지만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식습관 개선을 권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교육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식사 순서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듣게 된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즉시 실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늦어도 오후 6시까지는 저녁을 마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음식도 드시지 않기로 하셨죠. 처음에는 밤에 배고픔을 느끼셨지만 따뜻한 물이나 보이차로 허기를 달래셨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식사 순서였습니다. 항상 채소 반찬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순서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미리 나물이나 샐러드를 작은 접시에 덜어놓고 그것부터 드시는 방법으로 습관을 만들어 가셨죠. 세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료와 간식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그리고 그 생과일도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 바로 드시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단독으로 과일을 간식처럼 드시는 것은 피하셨죠. 이런 변화를 실천한 지 2주 정도 지나자 첫 번째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속쓰림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편안하고 식후에도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사라졌죠. 또한 새벽에 깨는 일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130 정도 되던 수치가 100 이하로 떨어졌죠. 의사 선생님도 놀라며 어떤 변화를 했는지 궁금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주변 분들께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찾기 전에 먼저 언제 먹고 어떤 순서로 먹는지부터 점검해 보라고요.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과 순서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밤늦게 습관적으로 뭔가를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저녁 식사는 늦어도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화가 끝난 상태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는 채소 반찬부터 젓가락을 대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고 속이 편해지며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복잡한 식단표보다는 먹는 타이밍과 순서를 지키는 것이 더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공복이라고 하면 배고픔과 고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만드는 공복 시간은 우리 몸에게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하루 중 16시간 정도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우리 몸에서는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자가포식이란 쉽게 말해 몸속의 대청소입니다.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죠. 마치 집을 대청소하면 더 깨끗하고 쾌적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정기적인 공복을 통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굶주림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굶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3끼 대신 2끼를 천천히 맛있게 먹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운동을 함께하면 이 효과는 더욱 빨리, 더욱 효율적으로 나타납니다. 박예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이신 그분은 35년 동안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지만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셨죠. 아침 7시에 토스트에 잼을 발라 드시고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식사하는 패턴을 수십 년간 유지해 오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독서 모임이나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는데 오후가 되면 유독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모임에서도 졸음을 참느라 힘들어 하셨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늘어나는 것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별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특히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두꺼워졌죠.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극단적인 식단 조절은 며칠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텔레비전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셨습니다. 하루에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안에 2끼를 먹는 방법이었죠. 처음에는 아침을 거르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되셨지만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니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분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11시에 첫 끼를 먹는 방식으로 17시간의 공복 시간을 만들기로 하셨죠. 기존의 아침 토스트는 완전히 끊고 대신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차만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침 시간에 배고픔을 느끼셨고 습관적으로 뭔가 드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2주째부터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오후 졸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점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쏟아지던 졸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덕분에 독서 모임에서도 끝까지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책을 읽는 양도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체중과 체형의 변화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체중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허리 둘레가 명확히 줄어들었습니다. 입던 옷이 편해지고 거울에 비친 모습도 더 날씬해 보였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6주가 지난 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체지방률이 29%에서 25%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모두 정상 범위로 개선되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어떤 변화를 하셨는지 궁금해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간헐적 단식을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아침에 배고프지 않고 오히려 머리가 맑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하시더군요. 오전 11시에 첫 끼는 그날의 가장 맛있는 식사가 되었고 저녁 6시에 둘째 끼도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복 시간 중에도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신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데 이때가 몸에서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라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운동 효과도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14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은 우리 몸의 대사를 정리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리한 굶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복 후 먹는 식사는 채소와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탄수화물은 나중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하루 종일 뭔가를 입에 달고 사시지는 않나요? 의도적으로 만드는 공복 시간이야말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이 시간을 몸의 대청소 시간으로 선물해 보세요. 운동이라고 하면 숨이 찰 정도로 힘들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정말 필요한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바로 존2라고 불리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입니다.
존투는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0% 정도로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강도죠. 이 정도 강도로 30분에서 40분 정도 꾸준히 운동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튼튼해집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발전소들이 노화되고 효율이 떨어지는데 존투 운동이 이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면 지구력이 좋아지고 회복력도 향상되며 혈당 조절 능력도 개선됩니다. 정해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그분은 25년 동안 택배기사로 일하셨습니다.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을 해서 체력에는 자신이 있으셨죠. 하지만 65세에 은퇴하신 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계단을 오를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3층, 4층도 거뜬히 뛰어 올라갔는데 은퇴 후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죠. 또한 조금만 빨리 걸어도 금세 지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무거운 것을 나르는 일을 해서 무릎, 연골이 다른 상태였는데 가끔 아프기도 했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무릎에 무리가 갈까봐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기계 운동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체력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교실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존투 운동에 대해 알게 된 것이죠. 격렬한 운동보다는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운동이 나이 든 사람에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가장 간단한 방법인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셨죠. 70세이신 그분의 최대 심박수는 대략 150이고 그 65%에서 70%는 110에서 115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목에 간단한 심박 측정 시계를 착용하고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평상시 걷는 속도로는 심박수가 90 정도에 머물러서 조금 더 빠르게 걸어야 110대에 도달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이 속도를 10분 정도만 유지해도 숨이 찼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무엇보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언덕길보다는 평지를 선택하고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공원 산책로를 이용하셨죠. 또한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셨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20분, 심박수 110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부담스러워서 주 3일로 시작하셨죠. 둘째 주부터는 시간을 25분으로 늘리고 셋째 주에는 30분, 넷째 주에는 35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셨습니다. 주 3일에서 시작해서 결국 주 5일까지 늘려가셨습니다. 2주째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계단을 오를 때 숨참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2층만 올라가도 한참 숨을 고르셨는데 이제는 3층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게 되었죠. 또한 평상시 걸을 때도 걸음걸이가 더 탄탄해진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4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도 30분 이상 뒤척이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죠. 운동으로 인한 적절한 피로감이 깊은 잠을 가져다 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6주째에는 운동 자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셨습니다. 같은 속도로 걸어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고 심박수 115 정도를 40분간 유지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적절한 운동이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준 덕분인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지 않게 되었죠. 또한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들도 안정되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변 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격렬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는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고요. 존투 강도의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존투 운동의 핵심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어려운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20에서 본인 나이를 뺀 수치의 65%에서 70%가 목표 심박수입니다. 손목시계나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죠. 하루 30분에서 40분, 주 5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기나 간단한 체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이야말로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잠, 적절한 식사 시간, 그리고 꾸준한 존2 운동. 이 3가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좋은 순환을 만드는지 아시나요? 잠을 충분히 자면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져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식사 시간을 지키고 늦은 시간에 먹지 않으면 숙면을 취하기 수월해지죠. 적절한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오고 혈당 조절도 잘 됩니다. 결국 건강 수명의 열쇠는 복잡한 치료법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 루틴, 그 단순한 반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오미정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4세이신 그분은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손주들 돌보는 일이 주된 일상이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것조차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극도로 피곤해져서 손주들과 놀아주거나 돌봐주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서 어떤 날은 높고 어떤 날은 정상인 상태가 반복되었죠. 머리도 자주 무겁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특별한 병은 없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나이 때문이라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죠. 각종 건강식품과 영양제도 시도해봤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보건소에서 주최한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잠, 식사,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분은 즉시 이 3가지를 동시에 실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첫째, 수면 패턴을 고정했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는 7시간 30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셨죠. 손주들이 와서 늦어지는 날에도 예외 없이 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고정하고 아침 식사는 생략했습니다. 대신 오전 10시에 첫 끼를 드시는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셨죠. 식사할 때는 항상 채소 반찬부터 먹기 시작하고 단 음료나 간식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셋째, 매일 오후 2시에 30분씩 존2 강도의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한 것이죠. 심박수 110 내외를 유지하면서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밤 10시에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배고픔을 느끼기도 했으며 운동도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3가지를 모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2주째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밤에 잠들기가 수월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함을 느끼셨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머리가 맑아서 손주들과 놀아주기가 한결 수월해졌죠.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쏟아지던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오후 2시만 되면 극도로 졸리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저녁 시간까지 활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손주들 저녁 돌봄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죠. 2개월째에는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이 심했는데 이제는 거의 일정한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머리 무거움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서 손주들의 일정이나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반적인 삶의 질이었습니다. 매일 컨디션이 좋아서 손주 돌봄이 즐거워졌고 여유가 생겨서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그분은 이제 주변 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다고요. 잠을 충분히 자고 적절한 시간에 먹고 꾸준히 움직이는 것.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몸이 스스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1번, 먹는 시간이 2번, 운동이 3번입니다. 이 3가지가 연결될 때 스트레스와 혈당, 혈압이 모두 안정됩니다. 어떤 약이나 보충제보다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복잡한 건강법에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달력에 간단한 체크박스를 만들어 보세요. 잠, 식사, 운동 이 3칸을 매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점검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7시간 이상 잠자기, 저녁 일찍 먹고 아침 늦게 먹기, 그리고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걷기.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100세 시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부터 모레 오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